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집권 후 처음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습니다. 김 위원장의 첫 번째 해외 순방이자 첫 정상회담. 앞으로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고민이 되는데요. 네,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저희가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보도를 해드렸는데 김정은 위원장인 것으로 이제 최종 밝혀졌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예. 보셨나요? 예, 저도 좀 약간 놀랐습니다. 예. 사실 비공식 방문이죠. 그리고 2011년부터 사실 북중 관계가 굉장히 냉랭한 분위기가 지속되었는데 네. 여기서 전격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을 또 이런 방식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놀라운 면이 있고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이제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지는 비핵화 논의에 대해서 직접 나서고 있다. 이제 신년사에서 2018년을 이제 한반도 사태 이제 사변적인 해로 만들겠다는데 예. 계속 본인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표명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화면에 시진핑 주석과 또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는 악수를 하는 사진도 나갔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방문을 한 사실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순간인데요. 일단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에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다, 아니다 최룡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방문을 한 것으로 공식 확인이 됐습니다. 이 첫 해외 방문이고 이 외교 데뷔전에 나선 건데 이렇게 갑자기 방중을 하고 또 비공식으로 진행이 된 이유에 대해서 일단 궁금합니다. 두 가지를 좀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하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 대해서 이제 시계를 빨리 돌려버렸죠. 그 정의용 안보실장이 워싱턴에 가서 특사 자격으로 방문해서 이제 그 평양에서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을 때 예. 그런 의사 전달을 했죠. 북한은 비핵화의 의지가 있고 그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조속한 시일에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4월에 만나지. 그 4월에 대해서 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그럼 5월이라고 본인이 이제 날짜를 굉장히 빠르게 박아놨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 시기가 빨리 돌아가게 된 것이죠. 4월 말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다음에 5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잡혀 있다면은 예, 전통적인 북한의 이제 우방 국가였던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그 끼어들 틈이 굉장히 부족했던 것이고 네. 예. 북한 입장에서도 뜻밖의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를 나왔고 이제 선제적으로 날짜를 못 박았기 때문에 원래 보관에서는 사실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이제 비핵화에 대한 조건을 이제 미국, 중국 측에 전달할 의향이 있고 그 토대 하에서 이제 뭐 중국을 방문한다든지 그 다음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이제 비핵화에 대한 어떤 그 서로 주거니 받거니를 종결 지으려는 보관이 있었을 수 있는데 그 순서가 바뀌어버린 것이거든요. 네. 어그러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이제 중국을 끌어들여야 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중국 입장에서도 이 남북 정상회담과 이제 북미 정상회담 사이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한반도에서 급격히 변하는 이제 안보 상황에서의 중국의 목소리를 북한에 전달할 그리고 영향력을 유지할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 게 이제 급했죠. 예, 이번에 이렇게 좀 비공식으로 진행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그만큼 급했던 것이죠. 네. 그 실무적인 차원에서 그렇지만 정상급에서 어떤 합의라든지 의견 교환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실용적인 측면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흔히 말하는 이제 차이나 패싱을 좀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이번 그 방중 경로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원래는 뭐 비행기를 좋아한다 흔히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기차를 타고 왔거든요. 특별 열차를 타고 왔거든요. 이 행보가 자신의 좀 정통성을 강조하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또 한편으로는 저희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애용했던 그 기차가 어떤 그 안전 차원에서 본다면 가장 믿을만했고 네. 또 이제 비행기를 꼭 이용해서 방문을 한다 그러면 이제 보안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차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또 지금 보도되는 바로는 이제 그 최룡해라든지 리수영, 김영청 등 그 방문 수행단 규모가 꽤 크기 때문에 이제 비행기의 항로를 이용해서 간다는 데서는 아무래도
열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불편한 점이 많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방중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졌냐는 게 가장 이슈가 될 텐데요. 아무래도 북한으로서는 북미 정상회담 전에 이 중국과의 관계 회복이 시급했던 게 아닌가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자꾸 이 몰리는 이제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 선택이 한국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스웨덴과 핀란드에서 1.5 대화라든지 스웨덴 정부와 이야기를 했을 때 북한 외무성 관리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 그러죠. 미국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데 네. 여기서 한국이 좀 성의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도 확고한 입장을 계속 견지해오고 있습니다. 예. 흔들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한국을 북한과 미국 사이에 넣어가지고 북한의 에게 유리한 어떤 비핵화 조건을 타결지으려는 이제 북한의 전략이 그다지 이제 성공 확률이 높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북한이 초조해지고 있죠. 예.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문재인 정부 말고 또 북한이 이용할 수 있는 카드는 아무래도 러시아와 중국 카드입니다. 예. 특히 이제 중국이 이 유엔 안보리 제재에 동참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그 제재의 고통을 느끼면서 2018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미국과의 대화에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네. 중국의 입장을 약간이라도 변화를 시킬 수 있다면은 북한에게 제일 지금 곤란한 제재 국면이 완화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어떤 제재와 압박의 강도도 약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조금 더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에 임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복선이 깔려 있는 것이고 중국은 중국 입장대로 이제 한반도에서 너무 미국의 영향력이 일방적으로 강해진다면 소위 중국 포위가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그런 두려움이 이번 급작스럽게 북중 이제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배경이라고 봅니다. 예, 실제로 미국의 상황을 보면 외교 안보 라인을 볼트 등 이 초강경파로 바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예, 영향을 미쳤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영향은 아무래도 5월이라는 예. 굉장히 급박한 시간을 북한에 별로 시간을 남기지 않은 그런 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가장 큰 영향이었고 두 번째 이제 존 볼튼이라든지 마이크 폼피오 CIA 국장이 이제 국무장관으로 새로 임명된 것 이런 식으로 본다면 시기적으로도 북한이 급해졌고 또 향후 북미 정상회담도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이런 시간을 끄는 협상이 아니라 소위 볼튼 대사가 얘기하고 있는 원샷 예. 한 번에 이제 그 북미 간의 의견을 다 조율하고 그 앞으로 로드맵을 정하는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중국을 빨리 끌어들여야 될 그런 전략적인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고 이런 면에서 이제 북한의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죽했으면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전격적으로 2박 3일 중국을 방문했을까. 그것도 그동안 사이가 껄끄러웠고 냉랭했던 시진핑 정부와의 정상회담인데 이런 식으로 그 본인의 첫 번째 해외 공식 방문을 했어야 하는가. 네. 굉장히 급한 것이죠. 왜 급하냐면은 이제 이게 북미 정상회담이 소위 정상회담에서 서로 의견을 놓고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놓고 서로 교환하는 형식이 된다면 이렇게 급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국면이 돌아가는 걸 보면은 이제 백악관의 존 볼튼 안보 담당 보좌관 인선까지도 이야기하셨지만 굉장히 일방적으로 미국이 최후 통첩을 하는 형식의 정상회담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예. 예, 이런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행동을 볼 때 북한에 대해서는 일체의 보상이 없고 일방적으로 리스트를 주면서 이거를 언제까지 해라.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검증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영화 옛날에 신세계에서 이제 이 조폭 세계에서 누가 이제 우두머리가 되느냐 했을 때 주위 사람들이 당신은 이제 새로 회장으로 추대하면 우리한테 뭐가 있겠냐 이렇게 슬며시 물어봤을 때 거기서 이제 그 주인공이 그런 얘기를 하죠. 뭘 원하냐? 살려는 드릴게.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었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존 볼튼과 이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중심이 되는 이런 협상이 된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굉장히 곤란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앞세울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중국을 끌어들여서 이제 예. 제재를 완화해야지 그나마 약간의 여지가 남지 않을까. 이런 전략적인 이제 굉장히 힘든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영화까지 비유를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번 그 방중이 실제로 이제 시진핑 주석이 초청으로 해서 이루어졌다고 북중이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또 나온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도 시진핑을 또 초청을 했다라고 또 예. 전해지고 있거든요. 어떤 얘기가 좀 오고 갔을까요? 일단은 예. 이 말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예. 북중 친선은 목숨처럼 이어갈 의무가 있다. 네. 이런 얘기를 별로 안 했거든요. 이런 얘기는 중국에서 하려고 그랬죠. 북중 이제 조중 관계라고 그러는데 예. 예전부터 굉장히 그 중요한 관계라는 메시지를 새로운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이 전달했을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다지 열렬하게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메시지를 오히려 북한이 강조한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이 중국이라는 지렛대를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해야겠다는 예. 이런 메시지가 읽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제 그 혹시라도 우리나라의 이런 운전자론 문재인 정부의 이제 주도권이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승리라고 봅니다. 예. 어쨌든 이 북핵 문제라는 것은 이렇게 첩첩이 여러 가지 면에 국제적인 면이 둘러싸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이 이제 독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남북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도 성사시켰다는 면이 이제 첫 번째 큰 외교적인 수확이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중국까지도 이 한반도 비핵화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이제 한국의 영향력이 약해졌다기보다는 모든 관련 국가들이 문제에 대해서 무심하거나 예. 자국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 외교적 해법에 동참하였다. 중국과 미국을 판에 끌어들이고 판에서 떠나지 않게 일단 분위기 조성을 했다는 차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가 지금까지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증거라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또 다른 관심은 이번 북중의 만남으로 이제 향후 있을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회담에 이 만남이 어떤 변수로 작용을 하느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세 가지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이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발표하셨는데 네. 하나는 이제 비핵화, 두 번째는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 세 번째가 남북 관계 개선인데 그 비핵화 문제는 아무래도 중국, 미국이 북한과 어떻게 협상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좀 원칙적인 차원에서 마무리될 것 같고. 남북 관계 개선은 아무래도 지금 제재 국면이기 때문에 네. 어떤 그 개성공단의 이제 재가동이라든지 남북 이산 가족의 이 만남의 정례화 여기까지 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단기적인 그런 성과에 그치지 않을까 하고 여기서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문제가 이제 남북 간에 어떻게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하는가. 예. 지금 뭐 종전선언을 한다는 이야기도 구상으로 떠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미국한테는 이것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게 될 그런 가능성을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행정부를 본다면은 비록 우방국이긴 하지만 일본과 한국에 대해서도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하는 데는 주저함이 없거든요. 예. 일본도 이번에 철권 관세를 때린 것을 본다면, 그래서 종전 선언을 하더라도 이제 종전 선언이 종전이라는 결과물로 이어질 때까지 미국의 협조가 필요한데 네. 거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제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라면 이제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미국한테 어떤 대가를 치를 것인가? 또 미국은 이런 종전 선언을 자국 이익 실현에 유리한 쪽으로 계속 끌고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전 선언을 했다 그러면 한반도의 방위는 한국의 방위는 한국이 해라. 옛날에 이제 닉슨의 괌 독트린을 연상시키는 예. 자세로 나올 수도 있고 거기서 한국이 이제 어려움을 표시한다면은 그럼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이제 방위 분담금을 한국이 전적으로 책임져라라든지 전략자산 배치에 대해서 한국이 이제 비용을 지불해라라든지 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제 대선 기간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로서의 발언이긴 했지만 한국, 일본, 우리 미국의 동맹국이 핵 무장을 못할 이유가 없다. 즉 종전 선언을 했다면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이유가 없고 그렇다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 우산 제공도 이제는 철회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미국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한국 정부는 계속 미국으로부터의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중 관계 개선은 좋은 시도라는 평을 일단 내놨습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거?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의연하면서도 예.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장하긴 하지만
그 운전자가 누가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차가 제대로 된 옳은 방향으로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런 초심을 잃지 않고 있다는 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라고 보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이제 북핵 문제가 근본적이고 또 완전하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제 한국만 노력해서는 안 되고 주변 국가들의 공감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중국이라든지 미국이 그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은 사실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은 그거죠. 그 지난번에 특사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조선반도 비핵화는 이제 선친의 유훈이고 예. 군사적 위협과 체제 안전 보장만 제거와 체제 안전 보장만 이루어진다면 북한이 핵무기를 하나도 가질 이유가 없다는 종전의 메시지를 되풀이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체제 안전 보장과 북한에 대한 군사 위협 제거는 사실 미국과 중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국가가 이제 한반도 비핵화에서의 그 본격적인 대화의 장으로 참여했다는 것은 이제 한국 정부의 외교적 승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연결 전에 이제 미국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 이번 만남이 결국은 종전이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건데 그 사이에 대북 제재라든지 또 미국의 군사 행동 같은 것이 또 중지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국회 겁니까? 전략 뭐 관련해가지고 뭐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예, 그런 질문이 자주 나오죠.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는 좀 걱정을 안 하고 밤에 푹 자도 되지 않을까.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제한적이나마 군사적인 옵션을 행할 가능성이 이제 없어진 것이 아니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미국의 태도를 보면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한다기보다는 미국의 입장은 벌써 정해져 있고 그것을 북한한테 이제 들이미는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미국이 좋아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그 다음 수순으로 넘어갈 정당성을 확보한 그런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미국은 모든 옵션을 북한에 대해서 행할 수 있다. 전략적 임박성이 예. 이제는 지났고 또 자위권 발동의 그 국제법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조건인 모든 외교적, 평화적 해결 수단이 소진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선호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군사적 옵션도 이제는 발동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당화할 가능성이 이제 더 커지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중국과 이번에 중국 정부와 김정은 위원장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교환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중국은 이제 대북 정책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다시는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예. 전쟁 불가. 두 번째는 북한 정권이 없어져서는 안 된다. 레짐 체인지는 안 된다. 예. 세 번째는 또 이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비핵화에 반대한다. 이 세 가지를 조화시키는 건 굉장히 어렵고 이제까지는 이제 2017년에 북한 도발과 이제 미사일 테스트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세 번째 동북아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서 미국과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나간다면 이제 북한 정권의 붕괴라든지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위험성이 높아지니까 다시 북한을 껴안으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중국은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이후로 미국에 대해서는 군사 옵션에 대한 경고, 대신에 중국은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전까지는 제재 국면에서 이탈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줬을 가능성이 높고 이런 중국의 태도를 김정은 위원장이 전달하면서 제재는 계속된다. 중국이 그 제재를 약화를 시킬 수가 없다. 따라서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비핵화 차원에서 이끌어야 된다. 여기서 북한의 전략적 결심이 중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미국이 코피 전략이라든지 북한에서 제한적인 군사적인 옵션을 행했을 때 반격하지 말아라. 라는 경고, 이제 양면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북한 이런 가운데 내일 또 실제로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접촉이 열리는데 뭐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어떤 이야기가 좀 오갈까요? 문재인 정부로서는 이제까지 이제 확고한 이제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은 그리고 필요성도 없다고 봅니다. 이제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 그다음에 우발적인 군사 충돌의 방지, 그리고 비핵화 이런 메시지를 조심스럽게 그렇지만 명확하게 북측에 전달하고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런 면을 폭넓게 논의할 준비를 이제 같이 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